이 종교 심리학이 뭘 하는 분야냐는 건 그 앞에 우선 이제 이 심리학이 뭘 하는 거냐 하는 거를 아신 분들 쉽게 이해하실 텐데, 심리학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이치, 마음이 돌아가는 그러한 이치를 공부하는 게 이제 심리학인데, 여기서 되게 그 서구적인 의미에서의 심리학이라고 하면 인간의 행동,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마음, 이거를 이제 움직이는 이치라는 건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이런 거다 이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심리학은 이런 거고요. 근데 이제 앞에 종교가 붙는다고 하는 거는 종교가 이 심리학적 공부의 대상이 되는 이런 분야다 이런 뜻입니다. 대개 심리학은 그 교사기가 공부하는 그 분야를 앞에다 씁니다. 종교 심리, 임상 심리, 상담 심리, 발달 심리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심리학하고 상당히 그 가까운 이런 분야가 이제 교육학인데, 이 그 교육학은 자기네 교육이 앞에 온다. 교육 철학, 교육 방법, 교육 심리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 교육학이라는 학문하고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상당히 다른 이제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자기네 학문을 앞에다 두느냐 뒤에다 두느냐, 이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구분법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심리학은 이제 그 연구하는 분야를 앞에다 둬서 종교 심리 이제 이렇게 하는데요. 자, 그러면 심리학은 종교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냐? 물론 그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부터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심리학은 종교가 무엇인가 하는 거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가 인간의 삶에 끼치는 영향이 뭔가, 그리고 사람들은 왜 종교를 가지는가, 그리고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각각의 사람에게 주는 삶의 영향은 뭔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종교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거부터가 굉장히 처음부터 분명하게 좀 정의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이 종교하고 심리학하고가 왜 그렇게 별로 서로 좋은 관계를 못 맺느냐 하면, 종교학을 공부하는 사람하고 종교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액센트가, 심리학은 심리학의 방점이 있는 거지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이걸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또 하나, 이 앞에 종교가 붙으면 이 종교는 특정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갈등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게 거의 대부분이 이제 서구에서 나온 연구를 주로 이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이제 그 기독교거든요. 기독교. 자, 그러면 우선 기독교를 갖고 있는 분들하고 기독교 신학, 이걸 신학이라고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기독교 신학을 갖고 있는 분하고 종교학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굉장히 갈등이 심합니다. 왜 그런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 종교를 공부하는 종교학자들은 세계의 모든 종교들을 다 연구의 대상으로 두고, 그 중에 신학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연구 대상의 원 오브 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 모든 것을 통칭해서 거기 안에서 공통점을 찾아내는, 그게 이제 종교학이라고 우리가 보면, 이 기독교 신학을 하는 분들에게는 기독교 자체만이 유일한 종교인데, 그거를 다른 종교하고 같은 자리에서 상대적으로 놓고 원 오브 댐으로 취급하는 것이 굉장히 심정적으로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학이라고 하는 분들은, 이게 신학도 그렇고 뭐 이슬람학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the only one입니다. the only one. 다른 종교하고 같이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종교학자들은 이걸 갖다가 그 특정 종교의 그 유일성이라든가 이런 그 절대성이라든가
제일 높은 지위를 인정을 안 합니다. 그건 여러 종교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이 그래야지 연구가 되지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이 절대성과 상대성 이것 사이에 굉장히 종교학자하고 이 각각의 종교의 학을 다루는 이분들하고는 상당히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긴장 관계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에게 배타적인 갈등이 이제 노출되는 이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사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가까운 이웃이면서 굉장히 서로 다투는 이웃이다. 근데 이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편협된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보는 입장이 달라서 그러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거는 종교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종교 심리학의 역사하고 항상 따라다니는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종교 심리학에 대해서 기독교 쪽에서 알고 싶어 하면서 알면 할수록 건장해지는 아주 묘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제가 이 첫째 시간에 이 갈등을 좀 얘기해 드리는 이유는 이 종교 심리학을 이번에 할 때 좀 편하게 마음을 좀 가지시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특수한 여기 자기가 갖고 있는 특정 종교에 대한 신앙심을 약간 좀 내려놓고 종교라고 하는 거 보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하는 걸 한번 우리가 얘기해 보면 끝날 때쯤 되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신을 믿고 있는 그 종교 자체에도 조금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다 하는 이제 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둘의 이제 여기서도 갈등은 예를 들면 이제 그 심리학 쪽에서도 보게 되면 심리학은 인간의 행동을 연구를 갖다가 방법이 과학적 방법으로 연구하는 게 심리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야지 심리학인데 종교는 과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영역의 문제이잖아요. 그러니까 심리학자 중에서도 소위 심리학의 과학성을 강조하는 분들의 이야기는 종교는 연구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과학으로 연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는 종교를 갖고 있는 분들이 종교 심리학을 언짢아하는 이유가 뭔가 하는 걸 좀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는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왜 종교 심리학을 공부 안 하는가 하는 이유예요. 이 심리학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표방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그 종교는 과학이라고 하는 대상에서 빼는 분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심리학의 연구 대상이 아닌 거죠.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심리학 쪽에서 이거는 안 하게 된 거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심리학하고 이 관계가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니에요. 되게 오늘날의 의미에서의 심리학은 이제 1875년에 독일의 라이프스 히데학에서 빌레는 분트라는 사람이 심리학 실험집을 만들어내고 인간의 행동을 실험적으로, 과학적으로 연구했다. 여기서부터 근대적 의미의 현대적 의미의 심리학이 토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리학은 주제는 철학에서 다 갖고 오는데 이 주제는 철학에서 갖고 오는데 연구 방법은 철학은 사유를 통해서 하는 데 비해서 이 연구 방법은 과학적으로 한다는 게 심리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철학하고 이 신학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갖고 있죠.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심리학이 이런 식으로 요게 굉장히 앞뒷집이고요. 앞뒷집이면 주제가 철학에서 나왔던 거니까 이 심리학에서도 종교 심리학에 대한 관심이 처음에 컸을 거라는 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처음에 그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하나가 이제 유럽에서 태동이 되고 어떤 학문이든지 그 사회과학은 유럽에서 태동이 됐다가 꼽히는 건 미국에 와서 꼽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으로 넘어왔죠. 미국으로 넘어와서 처음에 이 심리학이 미국화되면서 제일 꼽혔던 분야가 이게 종교 심리학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죠. 근데 종교 심리학이에요. 그래서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하버드 대학에 있던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인데, 이 윌리엄 제임스가 쓴 명저가 뭐냐면 The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예요.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 이런 책을 썼는데 이게 명저입니다. 사람이 하는 종교적 경험들이 얼마나 다양한가 하는 것을 이분이 썼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심리학에 크게 공헌을 한 건 두 개인데요. 심리학의 교재를 썼습니다. The Principles of Psychology라는 심리학의 원리들이라는 책을 하나 썼고, 또 하나가 The Varieties, 다양성 of Religious Experience,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 이제 이런 두 가지 책이 이 가지고 하버드 대학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에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윌리엄 제임스가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다 하는 이제 이런 명예를 얻게 되는데, 이분도 제일 먼저 연구하고 제일 많이 연구한 게 바로 이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 윌리엄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하버드 대학에서 주로 학생을 가르치면서 종교 심리학을 했기 때문에 이걸 갖다 종교 심리학에서는 하버드 스쿨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제임스의 제자이면서 클락이라고 하는 대학이 또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이 클락 유니버시티에서 심리학을 가르쳤던 사람이 칼빈 S. 홀이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발달 심리학을 전공하는데, 이분이 클라크 대학에서 또 이제 종교 심리학을 뽑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두 종교 심리학의 학과가 있는데, 하버드 스쿨이 있고 클락 스쿨이 있는데, 이 두 스쿨이 미국 최초의 심리학을 이끌고 나갔던 거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여러 가지 자기들 나름대로의 연구 영역은 있었지만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종교 심리학이라고 하는 걸 넣어서 미국의 심리학이 1900년대 그리고 1910년, 20년대 이때 미국 심리학은 종교 심리학이 굉장히 큰 분야를 이루고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 역사를 보시게 되면 철학하고 역사니까 이게 밀접한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주제가 당연히 그러니까 윌리엄 제임스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철학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되게 신학적인 이 관심을 가지고 주제를 종교에서 찾았고, 그 다음에 방법은 과학적으로 한다 이래가지고 종교 심리학이 이제 뽑혔을 거다는 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종교 심리학이 뽑혔는데, 이게 1930년대, 40년대가 들어오면서 갑자기 심리학에서 거의 사라집니다. 종교 심리학 분야가. 아주 정말 이런 몰락이 없을 정도로 갑자기 사라집니다. 이 어느 한 분야가 갑자기 이렇게 그 학문의 전 영역에서 이렇게 갑자기 확 하고 없어지는 그게 굉장히 드문 일인데, 이 종교 심리학이라는 게 심리학이 아주 역사에서 푹 하고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좀 아쉽고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크게 보면 그 이유가 이 종교 심리학의 외부에서 온 원인이 있고 내부에서 온 원인이 있습니다. 우선 외부에서 온 원인으로 따지게 되면 이 하버드 스쿨하고 이제 클락 스쿨에서 이제 종교 심리학을 했는데, 이게 미국으로 들어와가지고 이 미국적 심리학의 이제 큰 주류가 기능주의 심리학입니다. 기능주의 심리학인데, 이 기능주의 심리학의 깃발을 높이 드는 학교가 시카고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 이제 시카고 심리학에서는 시카고 스쿨이라고 부르는데, 이 기능주의 심리학이 그 다음에 이 이제 심리학사, 이게 이게 모든 그 심리학이 총동원이 돼야 되는데요. 심리학사를 한번 보면 제일 처음에 유럽에서 분투한 게 구조주의고, 그 구조주의라는 미국으로 와서 뽑힌 게 기능주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완전히 미국식의 심리학이 나온 게 행동주의입니다. 근데 요 두 개가 이게 시카고 대학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이거를 앞장서 가지고 이걸 했기 때문에 심리학에서는 이 시카고 스쿨이 굉장히 이제 세력이 센데요.
기능주의, 구조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식의 기능이 구조가 뭐냐는 거고, 기능은 우리들이 하는 행동이 우리들의 삶에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하는 것을 주로 연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종교학의 연구에서도 구조주의와 기능주의가 있는데, 구조주의라고 하는 것은 종교는 어떠한 구조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면 종교의 구조주의적 접근이고, 기능주의는 종교가 우리 삶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을 따지면 기능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거의 함께, 어느 학문이나 함께 갑니다. 구조와 기능. 그런데 이게 이제 시카고 대학에서 했는데, 이 기능주의가 시카고 대학을 통해서 뽑힌 게 누구냐면 존 B 왓슨이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행동주의 심리학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시카고 대학교 심리학과 1호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카고 대학교에서 기능주의를 연구해가지고 이 미국식을 하면서 완전히 이 방법을 과학으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눈에 우리 과학이라고 하는 거가 되려면 과학은 그게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관찰 가능하다는 1번입니다. 관찰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측정 가능하고, 반복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연구라는 것은 이 세 가지가 항상 같이 돌아가야지만 과학이 연구가 됩니다. 관찰,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측정, 차이를 측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반복, 한 번 한 연구 결과는 다른 곳에서 또 해도 똑같은 연구가 결과가 반복돼야 됩니다. 이래야지 이걸 우리가 과학이라고 부르는데, 심리학이 철학에서부터 독립해가지고 과학이 되려면 이제는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무슨 마음이니 무슨 뭐 신앙심이니 이런 거 연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를 하는데 뭘 하냐면 이 눈에 보이는 행동만을 연구해야 된다 하는 이 얘기를 했는데, 이 당시 심리학이 아직까지도 그 심리학이 철학에서부터 나오면서 그 자신의 그 아이덴티티를 형성을 못했기 때문에, 그때는 되게 심리학자들이 철학과에 소속이 되어 있는, 이게 철학의 여러 가지 하위 분야 중에 하나가 심리학이 이런 이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존 B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당대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학문적이고 이러한 면도 있지만 또 하나가 이 밥그릇입니다. 이 심리학이 계속 그 철학과 안에 소속되어 있는 하나의 소연구 분야로 하면 자리가 안 나오죠. 그런데 철학하고 심리학하고는 완전히 다른 학문이다 하는 이거를 인식을 시켜주면 심리학과가 독립이 되지 않습니까? 심리학과가 독립이 되면 교수 한 분 가지고 심리학과는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여러 가지 그 심리학 분야를 연구한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학과를 하나가 형성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심리학자들의 자리가 많아지죠, 대학에. 그러니까 대개 이 미국의 그 당시에 이 심리학을 공부했던 분이 전폭적으로 이 행동주의를 지지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 존 B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했던 거하고 유사한 이 벌어지면서 이 행동주의가 미국에서 힘을 얻기 시작하면서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철학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됩니다. 그래서 심리학과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부터. 이게 아주 상당히 중요한 이러한 큰 역할을 심리학에 발전했습니다. 이 행동, 겉에 드러나는 행동을 하자.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 제일 먼저 타격받은 게 뭐냐면 종교심리학이죠. 이 종교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람의 그 신앙심이라든가 영성이라든가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이 마음을 연구하는 건데, 완전히 이 철퇴를 맞았죠. 그래서 갑자기 미국의 심리학계에서 종교 심리학은 거의 사라지다시피. 이게 그 학문이 돌아가는 그 사이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그 종교 심리학이라는 그 내부에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점점 이 종교 심리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매력이 또 하나가 잃게 된 이유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 종교 심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개가 특정 종교에 굉장히 심정적으로 인볼브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심을 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으로 이거를 조금 더 객관화하고 이제 이루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면, 여기서 이제 이 미국이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종교라고 하는 게 미국이니까 이게 이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중에서도 이게 소위 이제 개신교라고 하는 이런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제가 그냥 특별한 언급 없이 기독교 이렇게 하면 개신교고요. 만약에 캐톨릭을 이걸 꼭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식으로 천주교라든가 이렇게 좀 분리를 해서 부르려고 하겠는데, 근데 제가 기독교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건 개신교를 좀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개신교의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를 과학적인 거로 좋다는 걸 입증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구나는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거를 옹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심리학을 이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기독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거는 발표를 크게 하고, 연구 결과가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게 나오면 연구를 안 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구 자체가 그 당시에 종교심리학이라는 연구를 보게 되면 천편일률적으로 기독교를 믿으면 다 좋다.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언뜻 보면 자기 종교를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은 거로 되지만, 이렇게 되면 이 연구 자체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게 소위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이러한 것들은 소위 타당성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보나 마나 또 좋다는 얘기 나왔네, 이렇게 되니까 이걸 이제 연구를 할 만한 가치가 없어지는 거고, 연구할 만한 가치가 없어진다고 느끼니까 종교심리학에 대한 펀드가 안 들어오죠. 펀드가 들어온다는 것은 종교심리학이 교단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교단 자체가 이 종교심리학이 연구할 만한 이유가 없는 거죠. 구태여 교단에 있는 분들은 우리 종교가 좋다는 거 다 심정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돈 내가지고선 이거 시켜가지고선 증명해봐야 뭐 하겠어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요소가 갈리면서 완전히 심리학의 역사에서 사라진 거죠. 그러다가 이게 1960년대에 종교심리학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 참 이 어떤 학문의 역사는 사람의 운명하고도 좀 비슷합니다. 이게 다시 이제 일어나는데, 그것도 이 종교심리학의 내적인 원인이 있는데요. 종교심리학의 이 외부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에 종교심리학을 어렵게 했던 이 행동주의의 몰락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주의가 기승을 부릴 때는 종교심리학이 쇠퇴했는데, 1950년대 말서부터 60년대에 행동주의가 인지심리학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심리학의 꽃이 행동주의를 밑바탕으로 했던 심리학의 분야가 학습심리학인데, 학습심리학이 심리학의 꽃이었거든요. 그러다가 학습심리학이 점차적으로 물러나고, 요즘에 얼마 전까지의 심리학의 꽃은 인지심리학이었거든요. 인지심리학. 우리들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런데 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에 대해서 하게 되니까 다시 이제 행동으로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떨어져 나가면서 이 인지심리학이 나오면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심리학의 아주 리시티먼트한 합법적인 연구 주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인드, 이 영어로 마인드가, 영어의 마인드하고 그냥 마음하고 다릅니다. 이 마음에는 생각과 감정이 있는데, 영어에서의 마인드는 이 생각입니다. 영어의 마인드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미국 애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걔네들이 너 그 어떻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냐? 걱정하지 마. 모든 게 내 마음속에서 in my mind으로 이 머리를 가르칩니다. in my mind. 머리에 있어요. 얘네들은 마인드가.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 있죠. 마음이 아플 때 여기가 아프지. 이 마음이 아파 이러고 머리 안 가르치잖아. 두통약 갖다 주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인지 심리학이 꼽혔다는 것은 이제 이 생각이 눈에 안 보이는 이 마음이 다시 심리학의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이제는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심리학의 정의가 이제 마음이 들어오죠. 그걸 과학적으로 연구한다고 해가지고 다시 이제는 종교라고 하는 것이 다시 심리학의 연구에 중요한 이 연구 주제로 다시 떠올라 봅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종교 심리학의 외적인 이 인지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꼽히게 되면서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종교라고 하는 어떤 그 제도화된 어떤 시스템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교리가 들어갑니다. 교리가 있어야지 종교가 되는데 그 교리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인지적인 거거든요. 학이죠. 신학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일로 들어오게 돼서 이게 이제 그 인지심리학이 꼽히면서 여러 사람이 복권이 되죠. 예를 들면 인지심리학에서 이 인지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피아제라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쪽에서 그 몬테소리, 이제 심리학에서는 인지심리학, 이제 이런 또 인지적인 접근이 다시 심리학에 들어와서 학습 심리학의 꽃이라고 했던 학습 심리학의 자리를 몰아내고 이제는 인지 심리학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종교 심리학이 살아날 수 있는 큰 토대가 다시 한번 마련이 됐는데 여기에 걸출한 하버드 대학교, 아까 이제 종교 심리학의 큰 첫 번째 하버드 스쿨이라고 했는데요. 이 하버드 스쿨에 이걸 이제 했던 사람이 윌리엄 제임스인데 이 하버드 스쿨에서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종교 심리학의 부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이 고든 올포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 종교 심리학의 제2의 부흥을 이끈 엄청난 영향을 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심리학회 안에 다양한 분과에 있는데 종교 심리학 분과가 하나의 분과로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오다가 최근에는 또다시 종교 심리학이 제3의 이제 전성기를 맞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제는 이 감정과 이 감정을 다룬다는 게 나오고 여기에 뭐가 또 하나가 이제 개입이 되냐면 소위 영성이라고 하는 게 심리학의 아주 중요한 연구 주제로 이제는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심리학에서는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게 새로이 떠오르는 유필리입니다. 근데 이제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는 이 영성하면 이게 종교하고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영역이었기 때문에 이게 한참 행동주의가 기세를 부릴 때에는 이거는 심리학이 다룰 수 없는 종교의 영역이라고 이렇게 쫙 영역이 갈라져 있었는데 이 영성이 심리학의 이 아주 합법적인 연구 주제로 들어오면서부터 다시 종교 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굉장히 전성기를 다시 맞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서 이제 또 하나 이 초창기 종교 심리학하고 오늘날의 종교 심리학이 다른 거는 이 종교 심리학은 특정한 몇 개의 기존 종교를 연구하는 거로 연구됐다가 오늘날에는 더 종교에 대한 정의가 다양해져 가지고 요새는 이 종교성과 영성을 분리시켜 놔가지고 이 구체적으로 어떤 종교적인 제도에 편입이 안 돼 있으면서 영성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제는 소위 종교성과 영성이 분리가 됩니다. 릴리지오시티하고 이제 스피리추얼리티가 분리돼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여기서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날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걸 새롭게 이거를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옛날에 처음에 생길 때는 Psychology of Religion 이렇게 종교 심리학 이렇게 돼 있었는데 분과 이름이
이게 최근에는 Psychology of Religion and Spirituality 이렇게 바뀌었습니다.